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구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을 배웠고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런 나라들을 배웠죠. 자, 근데 이 나라들은 기억할 게 왕의 힘이 엄청 강한 나라들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던 여러 나라들 중에서 왕이 존재하는 아주 강한 국가로 성장하게 되는 나라들이 3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나라를 바로 우리가 삼국시대로 부르죠. 삼국시대에 뭐뭐 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러니까 뭐 옥저나 동해, 뭐 사만의 경우에는 강력한 왕이 있는 하나의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해 버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앙 집권적인 고대 국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이라 함은 말 그대로 힘이 어디로 몰려 있다는 거야? 가운데, 중앙으로 몰려 있다. 그러니까 집권적이다. 그러니까 힘이 중앙으로 몰려 있다. 이 중앙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왕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오래된 나라에서 고대 국가라는 거지. 즉 누구의 힘이 강하다고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죠? 바로 왕의 힘이 강하다. 그 전의 나라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부여 같은 경우는 뭐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사출도로 각각 다스렸다. 왕이 있긴 하지만 각각 다스리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힘이 약할 수밖에 없다. 고구려도 역시 5부족 연맹체였잖아요. 부족끼리 연맹해서 그 중에서 한 명을 왕을 뽑는 거니까 결국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다른 부족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고대 국가로 되면서부터는 왕의 힘이 강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왕이 다스리고 이런 강력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규칙이 있겠죠. 우리 반도 학기 초에 우리가 스스로 뭘 지켜야 될지를 정했잖아요. 그쵸? 규칙을 만들었지. 국가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규칙을 만드는데 그게 법이겠지. 이걸 바로 옛날 말로 하면 율령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뭐와 같은 거야? 법과 같은 거지. 율령, 즉 원칙,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려면 일단 왕이 강력해야 될 것이고, 법이 있으면 뭐해?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 집행을 해야 사람들이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중심이 되는 고대 국가로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힘이 강력해졌으니까 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활발한 시기가 바로 되겠죠. 이렇게 고대 국가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이 고구려에 대해서 한번 보면, 그치? 자, 고구려의 수도는 원래 처음에는 주몽이 세울 때는 졸본성이었다. 근데 이 졸본성은 그렇게 임시적인 수도였나 봐요. 바로 그래서 이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국내성으로 옮긴다. 그래서 고구려의 수도는 국내성이 중심이 되다가 추후 장수왕 때 지금의 북한의 수도 무슨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기게 된다. 그래서 고구려의 수도 하면은 국내성하고 평양성을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졸본성은 잠깐 있었던 거니까요. 자, 그러면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자, 쭉 표를 그려서 시기별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고구려를 먼저 건국한 이를 먼저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다 쭉. 고구려를 먼저 건국한 사람은 누구예요? 활을 잘 쏘았다고 하는 바로 주몽이죠. 주몽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건국 이야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3쪽에 보면 고구려의 건국 이야기. 시조 동명성왕은, 여기 동명성왕이 주몽을 말하는 겁니다. 성은 고씨, 이름은 주몽이다. 그치?
동부여의 금왕이 그녀에게 사정을 모아보았다. 저는 하백의 딸로 이름은 유화라고 합니다. 한 남자가 스스로 천체의 아들 해모수라고 저와 사랑을 하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화가 임신을 하여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5배쯤 되었다. 한 남자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영특하고 잘생겼다. 부여의 소고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였으므로 이를 이름으로 삼았다. 주몽의 건국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건 결국 주몽은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해모수의 아들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지. 그 다음 또 엄마가 누구예요? 하백의 딸. 하백의 딸은 이 물을 다스리는 게 하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주몽은 하늘을 다스리는 사람의 아들이며 동시에 물을 다스리는 사람의 딸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몽은 하늘과 물을 잘 다스리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국 이야기에서 주몽이 결국 신비롭게 태어났고 주몽 같은 신비로운 존재가 너네들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주몽의 건국 이야기에서 볼 수 있다시피 주몽은 하늘이나 물, 결국 뭐와 관련 있는 걸까요? 농사와 관련 있는 그런 건국 신화를 가지고 있죠. 어찌 보면 이 건국 신화들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 고조선의 단군왕검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환웅이 비바람, 구름을 다스리는 신화와 같다. 그러니까 농사와 관련된 사람들을 연결해가지고 건국 신화를 만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신화가 진짜일지 아닐지는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뭐 그 시대로 가보지 않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건국 이야기에서 우리가 고구려 사람들은 어쨌든 농사를 중요시하던 사람들이었군 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몽입니다. 활을 잘 썼다고 하는. 자, 그 다음 주몽이 건국을 하고 나서 이제 2세기까지 초기에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바로 태조왕이 옥저를 정복한다. 기억나지? 고구려는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약탈 경제로 돈을 벌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옥저하면 기억할 게 뭐였더라? 옥저하면 기억할 게 민며느리제였지. 그치? 여자아이를 데려와가지고 키운 다음에 결혼을 시키는 요 민며느리제. 그 다음에 옥저는 가족 공동 무덤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 옥저. 그 다음에 옥저는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해산물이 풍부했었던 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옥저를 태조왕이 바로 정복해버린다. 그 다음에 기억할 만한 왕은 고국천왕이다. 왕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반복하면서 외워둬야 돼. 자, 고구려는 원래 5개의 부족의 연맹체였다고 했죠. 근데 이걸 이제 왕의 힘이 더 강해지면서 연맹일 때는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 동맹 같은 관계잖아. 친구 같은 관계고 친척 관계인 거지.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왕이고 니네는 내 밑에 나의 신하야 라고 하면서 왕의 권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족을 밑에 있는 행정체계로 오부라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걸 행정체계로 결국 만들어버린다. 이건 결국 뭐가 더 힘이 세졌다는 걸 의미할까요? 왕의 권력이 그만큼 힘이 세졌다. 왜 오부로 나누냐면 지금도 생각해보면 우리도 행정을 하기 위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광주시, 용인시, 성남시, 그 다음 뭐 경기도, 전라남도, 뭐 경상남도 이렇게 나누듯이. 그래서 그 행정 지역을 나눈 다음에 그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지. 근데 이때 그 지역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라 누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왕이 신하를 보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왕의 힘이 그만큼 강해지는 것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고국천왕하면 또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당연히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에요. 먹을 게 많을 수가 없겠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량이 풍부하지 않다 보니 가난하거나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고국천왕이 하나의 제도를 실시해. 이 시도 바로 진대법이라고 하는 거야.
진대법은 결국 무엇이라고 뭐 생각하면 되냐면 곡식을 대여해 주는 거야. 가난한 백성들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이 곡식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거지. 왜? 백성들이 굶어 죽게 하면 안 되니까. 그치? 그래서 바로 이게 진대법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때 진대법을 하기 위해서 이 을파소라고 하는 인물을 등용해서 이 을파소의 건의에 따라 고국천왕이 진대법을 실시했다. 즉, 이 당시 왕도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지 고민했고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거 의미 있는 정책 중에 하나겠지. 그렇기 때문에 가끔 시험에 진대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고구려가 국가의 형태를 갖춰가려는 노력들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 발전을 해 나갑니다. 자, 이때 고구려에 조금의 위기가 옵니다. 바로 이 4세기에 이 고구려의 위기가 온다. 왜 그러냐면 이 4세기는 바로 누구의 전성기였냐면 바로 백제의 전성기였으니까. 즉 4세기의 고구려는 백제보다 힘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나라였다. 그래서 결국 한 명의 왕이 결국 전사, 왕까지 심지어 전사하게 되는데 죽었다는 뜻이지. 바로 이 왕이 바로 고국원 왕이에요. 고국원 왕이 결국 사망하게 되는데 누구와의 전쟁에서 결국 사망하게 되느냐? 4세기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 우리 누구였죠? 작년에 배웠는데 바로 백제의 근초고 왕의 공격을 받아서 고국원 왕이 사망하게 된다. 왕이 죽을 정도니까 고구려에겐 굉장한 위기였겠죠. 그쵸? 왕이 전쟁에서 사망한다. 총지휘관 아닙니까? 그만큼 고구려에겐 엄청난 위기가 닥쳤고 이때는 백제가 정말 엄청난 전성기였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 고구려가 멸망해 버렸으면 우리가 역사의 기억을 못했겠죠. 하지만 이 고구려가 또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또 한 명의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위기를 등장하게 하는 왕이 바로 소수림 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요. 고국 천왕, 천왕은 천 높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잘했겠지. 그러니까 오부나 행정, 진대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외우면 편할 것 같고 고국 원 왕이잖아. 이름이 헷갈리지. 원이 원망스럽다. 죽어버렸으니까 원망스럽다. 뭐 이렇게라도 외우는 게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또 하나의 외우는 방법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고국 천왕은 천 하늘이니까 뭔가 좋은 걸 했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오부나 진대법. 고국 원왕은 원망스럽다. 왜 원망스럽까?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어버렸으니까. 그치?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을 받아서. 그 다음에 소수림 왕은 이제 이 고구려의 위기를 극복한 왕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소수림 왕을 잘 알아둬야 돼요. 고구려에 어떻게 보면 기틀을 세운 사람이라고 봐야겠지. 소수림 왕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뭘 받아들이게 되냐면 바로 중국에서 넘어왔던 종교인 바로 이 불교를 수용하게 돼요. 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하나로 만드는 것이지. 이 불교는 원래 인도에서 만들어진 거지. 근데 이게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중국으로부터 고구려가 이 불교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지. 당시에는 어쨌든 중국이 고구려보다는 선진국, 선진 문화나 선진 제도를 갖고 있는 선진국이었지. 그러니까 고구려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다시 발전을 하려고 하는 거죠. 불교라는 게 결국 왜 중요하냐면 우리 5학년 때 배웠지. 이 불교라는 종교는 결국 어떻게 보면 왕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 왕의 권력이나 권한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백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했기 때문에 불교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왕의 권력이 강해지게 된다. 또 하나는 뭐야? 불교에서 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하는 속에서 국민들끼리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런 효과를 위해서 바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된다. 당연히 백제나 신라도 다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강한 하나의 국가로 성장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마찬가지로 뭘 반포한다? 율령을 반포한다. 소수림은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이거 지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강한 국가가 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데 이 기관을 바로 태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교육기관이지 뭐 대학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귀족이나 이런 아이들을 물론 데리고 가서 가르치는 거긴 하지만 이때 뭘 가르치냐면 여기다가 유교의 내용을 가르쳤다. 종교로는 불교가 있지만 유교를 태학에서 가르친다. 유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지? 임금에 대한 충성이잖아. 그러니까 태학을 만들어서 똑똑한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공부를 시키고 임금에게 충성해야 된다. 나라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교육기관을 바로 소수림왕이 만들었다는 것이지. 즉 소수림왕이 이렇게 국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5세기에 바로 이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전성기 아주 중요해요. 고구려의 전성기 바로 몇 세기다? 5세기다. 자,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였지만 5세기는 바로 우리 고구려의 전성기. 자, 시험에 한 문제쯤 무조건 나오겠죠. 자, 5세기 하면 왕 2명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고구려 하면 떠오르는 왕 누구예요? 그치, 영토를 엄청 넓혔다고 하는 바로 이 광개토 대왕이죠. 우리나라에서 대왕이라는 이름이 붙는 사람 많이 없지. 그치? 여기 보면 뭐 광개토 태왕 이렇게 돼 있죠. 대왕하고 태왕의 차이가 뭐지? 찾아보세요. 자, 광개토 태왕입니다. 뭐 선생님은 광개토 대왕이라고 했는데 뭐 그게 그거지 뭐. 자, 어쨌든 광개토 대왕 첫 번째로 보실 거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면서 자,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야, 우리나라는 중국과 다르지 않아. 우리나라 이렇게 큰 나라야. 중국 맨날 너네 우리 무시했지. 하지만 우리도 중국과 비등비등하게 우리도 강한 나라야. 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고구려가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은 2022년이잖아. 근데 이 당시만 해도 그런 연도를 어떻게 표기하느냐는 게 중국을 따라간 거지. 중국의 왕이 1년, 중국의 왕이 지금 왕이 된 지 10년 이런 식으로. 그 왕의 뭔가 그런 걸 따가지고 자기들끼리의 왕이 즉위한 거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민체 10년, 뭐 민체가 왕이 되고 나서 10년, 뭐 이런 식으로 역사를 기록했던 것이지. 하지만 중국식이 아니라 광개토 대왕은 우리만의 독자적인 영락 몇 년.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이 왕이 된 지 영락 5년에 뭔 일을 했다. 그러면 광개토 대왕이 왕이 된 지 5년째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지. 즉 영락이란 연호를 썼다는 것은 우리가 뭐야? 고구려는 누구와 비등비등한 나라다? 중국과 비등비등한 나라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는 공부할 때 아니 뭐 연호를 쓰든가 말든가 이게 뭔 의미야 도대체? 라고 생각했는데 이 영락이란 연호를 사용한다는 건 독자적인 그만큼 힘이 강했다는 거지. 힘이 강하지 못했으면 이런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이름을 함부로 썼다가 중국이 봤을 때는 뭐야 저 자식들 건방지네? 라고 하면 쳐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큼 자신감이나 국가적인 힘이 없었다면 독자적인 이런 연호를 쓸 수 없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그 다음 광개토 대왕 하면 이 광개토 대왕 릉비가 유명하죠. 여기에 이제 광개토 대왕의 엄청난 업적들이 적어져 있잖아. 하지만 이 비석은 바로 누가 만들어준 거지? 그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세워준 거지. 당연히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광개토 대왕 릉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광개토 대왕의 업적들이 많이 적어져 있다. 실제로는 엄청 큽니다.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 작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엄청 큰 비석이다. 그 다음 또 하나 꼭 알아둬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당시 광개토 대왕과 고구려의 힘이 얼마나 썼는지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 발견되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우명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그릇이 뭔데 도대체? 이 호우명 그릇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신라에 있는 무덤에서 이 호우명이라고 하는 청동 그릇이 발견돼서 봤더니 밑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글자가 뭐가 새겨져 있냐면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도와서 왜군을 격퇴해줬다라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우명 그릇이 결국 고구려가 누구를 도와줬다? 신라에 들어온 바로 왜구를 격퇴해 주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이게 바로 이 호우명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호우명 그릇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로는 신라가 왜구의 침입에도 어떻게 보면은 격퇴를 못할 정도로 아직 신라는 발전된 그런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국가를 만들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 호우명 그릇이 또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 신라 옆에 있던 가야 중에서도 이 금관가야가 있는데 이 금관가야를 또 광개토 대왕이 공격해버려. 그래서 이 금관가야가 결국 쇠퇴하게 되는, 힘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온다. 역시 광개토 대왕은 우리가 영토를 엄청 넓혔다시피 굉장히 전쟁을 잘했던 사람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업적을 보여주는 게 광개토 대왕릉비와 대표적인 호우명 그릇이라는 게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여러분이 왜 광개토 대왕이 유명한 사람이냐? 영토를 넓혔어요. 맞아. 또 구체적으로 신라에 온 왜군까지 격퇴를 했다. 알겠죠? 이런 것까지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 이 광개토 대왕의 아들인 바로 장수왕입니다. 장수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오랜 시간을 왕위로 지냈기 때문에 장수왕이에요. 자, 장수왕의 업적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 도읍을 옮겨요. 수도를 옮겨요. 원래 고구려의 수도는 졸본성은 이미시였으니까 국내성이었죠. 이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바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긴다. 자, 그럼 지도를 한번 봐볼게요. 우리 고구려의 전성기에서 22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국내성 보여요, 거기? 그치? 광개토 대왕릉비 밑에 보면 국내성이 원래 수도였어. 자, 그럼 고구려가 광개토 대왕이 영토를 넓힐 때는 위쪽으로 많이 공격을 했던 것이지 후연, 거란, 부여, 동부여 이런 데를 몰아내면서 북쪽으로 굉장히 영토를 확장했다. 동시에 물론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들어온 왜군도 격퇴할 정도로 밑에 쪽으로 내려오기도 했지만 광개토 대왕은 주로 북쪽으로 많이 영토를 넓혔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이제는 남쪽으로 영토를 넓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장수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수왕은 결국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 보세요. 아래쪽이죠. 결국 무슨 정책을 펼치게 된다? 우리가 고구려가 남쪽으로 더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남하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게 바로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남하 정책을 펼치게 된다. 그리고 평양성으로 하고 남쪽을 굉장히 많이 정벌하게 되는 요 비석이 남아 있어요. 우리 장수왕이 남쪽으로 영토를 무지하게 넓혔다. 알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우리 왕이 여기까지 영토를 넓혔어 라고 하면서 충주 고구려비를 세운다. 자, 이렇게 장수왕과 고구려가 남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 빼앗아버린 지역은 바로 어디냐면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유역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하겠죠. 한강 유역을 차지해야지만 전성기를 누릴 수 있으니까 백제는 이제 자기들의 수도였던 한강 유역, 위례성 지역을 다 빼앗긴 거지.
그래서 결국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는 거지. 웅진, 지금으로 따지면 공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 다음 신라, 마찬가지로 신라도 점점 영토를 빼앗겨가기 시작하는 거. 광개토대왕 때 도와준 건 고맙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자, 이렇게 백제하고 신라가 결국 위기에 몰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센 애가 한 명 있는 거야. 약한 애 두 명. 그 강한 애 한 명을 대적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동맹을 맺어야겠죠. 이게 바로 뭐야?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었다 해서 나제 동맹이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 고구려가 너무 힘이 세니까 신라와 백제가 결국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와 맞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맺고 나니까 이제 함부로 공격하기 어렵지. 왜? 백제를 공격하면 갑자기 신라가 쳐들어올 수도 있고, 신라를 공격하면 백제가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2대1의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부담이스러워지는 거지. 자, 어쨌든 남하 정책을 추진했다. 자, 그래서 장수왕이 바로 이 백제의 지역을 빼앗아 버리기 위해 공격을 하고 결국 누구를 죽여버린다?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유역을 빼앗아 버린다. 백제를 공격. 그래서 여기서 결국 백제의 왕이었던 계로왕이 장수왕의 공격에 의해서 결국 전사하게 되고 당시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을 결국 함락해 버린다. 이 지역은 바로 무슨 지역이다? 한강 지역이다. 한강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야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강한 나라가 되죠. 맞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백제가 이제 위기를 느낀 거지. 그래서 나제 동맹을 신라와 맺게 된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공격만 하면 안 되니까 바로 서로 균형을 중국과 또 교류를 맺으면서 마찰을 피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중국과 균형 외교를 한다. 남쪽으로 내려왔으니까 북쪽에서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외교라고 하는 것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고구려가 이렇게 5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만, 자, 이제 고구려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 왜 6세기는 없어요? 자, 6세기는 따로겠죠. 여기하고 겹치는 내용은 아니에요. 6세기는 누구의 전성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신라의 전성기가 되겠죠. 자, 6세기에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고 이 전성기 힘을 바탕으로 결국 이 7세기에 고구려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고구려 멸망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조금만 볼 거예요. 자, 고구려 7세기에 고구려는 굉장히 싸움을 잘했죠. 그렇죠?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토도 빼앗을 정도로 굉장히 영역을 넓혔고, 그 다음 백제하고 신라는 중국 땅하고 직접적으로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죠. 백제하고 신라는 고구려하고만 싸우면 되는 거잖아. 아니면 백제하고 신라 자기들끼리 싸우거나. 근데 중국으로부터 쳐들어오는 거는 항상 고구려가 상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중국하고는 늘 관계가 좋긴 어려웠겠죠. 결국 고구려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중국의 한 나라가 쳐들어온다. 중국을 통일한 이 수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 이 자식들 왜 니네 중국 우리 말 안 듣고, 응? 니네 독자적인 연어도 쓰고 건방져? 우리한테 뇌물도 좀 바치고 우리 말 들어야지. 근데 고구려 사람들 왜 내가 우리 중국 니네 말 들어야 돼? 우리도 강한 나라야. 그렇게 하면서 수나라가 쳐들어오게 된다. 무려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고 하죠. 말이 100만 대군이지 여러분. 지금 인구가 5천만 명 있는 대한민국에도 군대가 몇만 명 있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도 60만 명이에요. 물론 뭐 군대가 숫자가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북한군이 뭐 100만은 있을걸? 근데 지금 전쟁은 군인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근데 어쨌든 과거에는 군인의 숫자가 중요했겠죠. 수나라 무려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수의 침입을 바로 물리치는 사람이 누구야? 바로 바로 을지문덕입니다. 자, 백만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쉽게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병력 중에서 별동대, 즉 군대를 떼가지고 따로 보냅니다. 우중문을 시켜서 야, 너네 30만 줄 테니까 평양성으로 바로 진격해서 평양성 함락시켜버리고 고구려 왕 잡아와. 그러니까 우중문이 쳐들어온 거지. 고구려 이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수의 침입을 물리치는 사람이 누구야? 바로 을지문덕이죠. 알아두셔야 돼. 을지문덕이 바로 어느 지역에서 이 별동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려 살수 지역, 지금의 청천강 지역에서 크게 승리했다 해서 바로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수나라의 침입을 고구려가 살수대첩으로 완벽하게 물리쳐버려요. 수나라군은 완전히 박살이 나고 결국 전쟁에서 패배한 거죠. 이 영향으로 수나라 멸망해버립니다. 수나라가 멸망하고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뭐냐면 당나라예요. 당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수가 쳐들어오고 또 이제 수가 멸망하고 당이 생겨났는데 당도 뭐야? 고구려를 쳐들어갔다가 수나라를 멸망한 걸 봤잖아. 다시 한번 중국에 자기들이 가장 강한 나라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결국 성을 쌓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슨 성을 쌓는다? 천리장성을 쌓는다. 이 천리장성을 쌓는데 당연히 누구를 대비하기 위해서? 당나라를 막기 위해서. 자, 수나라가 망해버리면서 다음에 중국은 당나라가 들어섰거든요. 이 천리장성을 쌓는 과정에서 이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 연개소문이 결국 권력을 커지면서 이 연개소문이 왕보다도 더한 권력을 갖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변을 일으키면서 이 연개소문이 왕보다 더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당나라를 끝까지 싸울 거야 라고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당나라를 세운 당태종이 결국 당을 세우고 나서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에 결국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당나라가 결국 쳐들어오게 되고 이 당의 침입에 맞서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유명한 안시성의 전투다. 이 안시성 전투에서 결국 고구려가 당나라를 또 물리쳐 버린다. 그래서 안시성 성주가 뭐 양만춘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 성을 함락시켰지만 결국 안시성은 함락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 재밌는 영화 그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조인성이 나오는 그 영화 보시면 물론 영화라서 이제 좀 과장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 한 번쯤은 볼 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버티던 고구려였지만 연개소문이 결국 죽고 나서 이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자기들끼리 또 권력을 놓고 다투고 싸워버려. 그러면서 결국 이 고구려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워낙 수나라나 당나라를 물리치기는 했지만 오랜 기간 전쟁 속에서 나라의 힘이 결국 약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신라와 그래서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 고구려가 멸망하게 됩니다. 안타깝죠, 그렇죠? 바로 668년에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칸이 없지만 고구려 부흥운동도 한번 볼게요. 나라가 망하고 나서 고연무라는 사람이 오골성에서 부흥운동을 전개했다. 다시 망해버렸지만 고구려를 다시 세우고 만들려는 부흥운동을 했다.
건모자마님이라는 사람도 한성 황해도 지역에서 왕족인 안승을 왕으로 추도했다. 하지만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에 항복하게 되면서 결국 고구려 부흥운동이 실패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고구려의 처음부터 건국과 성장, 그 다음 고구려의 발전, 그 다음에 고구려가 다른 나라랑 대외 항쟁을 한 것이랑 마지막에 쇠퇴하면서 멸망하는 것까지의 이야기를 공부했어요. 공부를 하고 나면 공책에 적어두든지 아니면 댓글로든지 너무 이런 댓글은 조금 그런 것 같아. 너무 많아서 외우기가 힘들다. 그것도 느낀 점이긴 하지만 이 역사를 배우면서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볼 만한 거, 요즘에 느껴볼 만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지식을 그냥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지금의 우리한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들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자면 지금 드는 생각은 진대법이 있다. 백성들을 위해서 곡식을 대여해주는 제도가 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진대법과 같은 제도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죠. 맞아요? 지금도 국가가 가난하거나 힘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수림왕이 율령을 완포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에 법을 만든 법이 있고 법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국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과거에는 태학이랑 고구려엔 태학이라는 학교가 있었네 라는 것 정도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고구려의 당시 여러분 같은 초등학생은 학교를 다니기 힘들었겠죠. 학교 자체도 없었고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본다든지 됐죠? 그 다음에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 결국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라가 어떻게 보면은 백제 고구려,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나라의 국가들끼리 서로 통일을 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결국 당나라라고는 중국의 나라를 끌어들인 거잖아. 예를 들어보면 전쟁은 옳은 게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북한하고 전쟁을 할 때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서 북한과의 전쟁에 승리한다.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다른 나라에 여러 가지 요구가 있겠죠. 전쟁을 했는데.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이 역사를 배우는 의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23조 핵심 개념 확인하기 하면서 꼭 반복해서 복습 꼭 하시